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KBS 콩으로 들으시면서 또 실시간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뉴스픽 코너만큼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은 언제든지 검색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지금 벌써 아카시에스님, 방산월님, 박창준님, 또 2746번님, 스텔님, 네, 말씀드렸네요. 2746번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도 뉴스픽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말에 대한 얘기로 좀 오늘 프로그램 시작을 해봤는데 말 얘기로 좀 해보죠. 여야가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둘 다 지금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먼저 한마디 했고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이 또 이걸 비판하는 논평에서 또 실언을 했고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저희가 의견을 좀 얘기해 보죠. 지금 총선 90여일 정도 남겨놓고 참 민감한 시기인데 네. 이렇게 말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5일에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영상이 올라왔냐면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그래서 후천적 장애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의지가 강하다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네. 어떤 그 극복 이런 의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이 장애인 당사자를 1호 영입 인재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방송 때 했던 네네. 발레리나를 꿈꿨던 척수 장애인.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이랬는데 이런 걸 해놓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어떤 영입의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해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자유한국당에서 호재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사퇴해라. 석고대죄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그래서 이거 참 네. 독인 개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 말이다. 그리고 상처를 줬다고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의식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식의 10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의식이 더 무섭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은 잠잘 때도 숨 쉴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사과의 기술이 필요한데 사과는 어떻게 하느냐. 상처를 줬다면 조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당도 네. 지금 석고대죄 하라 하고는 본인들의 논평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른 말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같이 한번 석고대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네티즌들이 흔히 쓰는 그런 결정장애, 안 보는 삽니다. 이런 말들도 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 특히 장애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은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는 공인들이 이런 발언이나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웹툰 작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된 적이 있었고 또 특정 직업이나 특정 인종에 대해서 발언을 잘못하는 분들이 또 여론으로 그렇죠. 또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장애우라는 말 한동안 쓰였거든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냥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신지체라는 용어 쓰면 안 되고요. 지체장애인으로 써야 되고요.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 역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제는 손모아 장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기사 작성하다가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아서 다행히 이제 기사를 출고하기 전에 고쳤던 적도 있는데요.
장애가 없는 분들하고 있는 분들을 굳이 구별할 때 정상인과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네. 됩니다. 굳이 쓰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네. 쓰는 용어. 그래서 한번 이런 용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란이 더 커진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좀 이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네. 정치권에 와서 말한 거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번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 단체에서 더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 같고요. 보도를 보면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이해찬 대표 발언과 관련해 인권위에 긴급 진정을 낼 예정이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장애인 여성을 영입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는 좀 모아놓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직장에서도 5인 이상이면은 필수적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고 뭐 좀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장애 쪽도 좀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장애인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저희 막내 동생이 7살 때 뇌수막염을 앓고 한 달 정도 식물인간이 됐다가 이제 살아는 났는데 지적장애와 많은 후유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본인이 그런 고통을 겪는 당사자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말 이런 거 한마디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장애는 장애 그대로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따뜻하게 같이 도와주고 바라보면 되는데 이런 말 한마디 정신병자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 그렇죠. 정말 이거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이제 90일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선거 앞두고는 사실은 더 주의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전략상으로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가 두 분이 좀 조언을 해 주세요. 저는 박수를 받을 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사실은 인재영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민주당이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조심을 좀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사실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장외 집회를 가거나 직접 현장으로 가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좀 말 때문에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일단 박수를 쳐줘요. 당대표가 오면. 그리고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 이건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하는 말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 분위기에 과열되고 분위기에 취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 뭔가 대중의 호응을 더 이끌어내고 싶은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혀 공감력이 없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받고 분위기가 과열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신중해져야 되겠네요. 더 거꾸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나 대중들을 직접 만났을 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압박감이 재밌게 해야 된다예요. 아. 재밌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굉장히 정제된 어떤 문서와 이런 데 주의해서 하는데 대중들에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또 막말이 엉뚱하게 나올 막말이 수도 나올 수 있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 말을 통해서 평소에 의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이런 사회 소외층이라든가 사대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분위기가 과열될수록 다시 한번 정당 내에서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막말을 듣는 것이 전혀 재밌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식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정치인의 언어에 대해서 눈이 높습니다. 잣대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 그 김용민 막말 파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이었어요. 19대 총선 때 노인네들이 시청에 와서 시위하지 못하도록 시청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자. 이 말 때문에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고 그 당시에 그 민주통합당의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했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노인분들 뭐 힘드시게 투표하러 오시느냐 이 말 때문에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엄청난 글 받았는데 이런 막말이나 어떤 잘못된 말이 계층이나 집단이나 지역이 특정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표에 있어가지고도 판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 의원이 경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를 썼잖아요. 제가 뭐 방송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는데 결국은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지만 굳이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써야 됐는지 좀 의문이고요.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런 말 했습니다. 과격한 표현 쓰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정치인이 사실 이런 발언 때문에 계속 기억된다는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인지도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재길님께서는 사과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요. 0151번님은 비하 의도는 없었던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아카시즈님이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가 나오기 쉬우니 아끼고 간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죠. 이 뉴스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국종 아주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게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욕설 폭언했던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어제 유 의료원장의 사과,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유희석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했던 그 내용이 녹취록이 이번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번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욕설이라든가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대 의대 교수들의 어떤 집단 성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교수회에서는 이 괴롭힘을 막아야 되는 경영자가 오히려 가해 당사자라는데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사과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깊은 문제가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의 목숨까지도 다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핵심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갈등의 요인이 하나는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병상 문제, 또 하나는 닥터 헬기, 그러니까 응급시에 출동할 수 있는 헬기 문제를 둘러싸고 네. 갈등이 또 터진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의 성명은 지금 이제 내용이 좀 폭언에 대한 것으로 좀 한정이 된 것 같은데 아주대병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지금 또 더 논란의 핵심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물론 욕설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지금 외상센터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전국에 그 권역 외상센터가 17개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또 평판이 높게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이국종 교수가 있는 곳인데 아주대인데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외상센터에다가 이 외상센터가 뭐 하는 거냐면 중증 외상 환자를 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뭐 의료비나 뭐 약품이나 인력이나 장비가 일반 환자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주대 외상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병원이 좋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적자가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중환자가 많이 올수록 병원은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돈이 안 되는 이런 치료들을 국가에서 공공의료원에서 한다든가 국가가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된 그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의사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의 환자를 보려면은 전문의 수가 한 2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데 실제로는 이국종 교수와 제자 한두 명이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그렇죠. 하고 예. 제자 한 분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눈이 한쪽이 실명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개인의 헌신, 의사의 헌신만으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기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들어서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병원과의 갈등
등등 이런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부에서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권역 외상센터 그러니까 이제 교부한 지원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아마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정말 이렇게 지원금만 줘서 될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되고 또 지원금이 줬다면 이 지원금이 실제로 외상센터를 정말 잘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병원의 다른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닥터 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하고 단체장이 한동안 이 빨간 풍선 터뜨리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였죠? 풍선을 팡 터뜨리면 나는 소리 정도로 이 닥터헬기가 나는 소리가 비슷하다라는 이제 어떤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닥터헬기라는 것이 공중에 떠다니는 앰뷸런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시간,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환자가 있는 곳에 내려야 되는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한대요. 주민들이. 닥터헬기가 오면 박수를 쳐주고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올 때 시끄럽다는 거죠. 건가요? 뭐 아이가 깬다, 뭐 수업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환자가 그렇습니다. 걸려 있는 문제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병원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이 비춰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그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탭댄스를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 탭댄스가 사람의 심장 소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우리가 맨날 골든타임 다 맞아요. 아시죠? 되게 중요하죠. 이 시간대에 도착해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고 몇 분 안에 환자가 정말 의식을 잃어서 생명을 생사를 오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국정 교수가 직접 출연하는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국정 교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은 런던의 경우에는 이 에어 앰뷸런스 즉 닥터헬기가 뜨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서 다 본대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수업 왜 방해하냐 이런 민원이 한 건도 본인은 런던에 갔을 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런던 시민들이 이것을 런던의 10대 상징물 아이콘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원이 너무 발생돼서 의료진조차도 민망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민들의 어떤 의식 개선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거는 병원과 개인이 알아서 풀어라가 아니라 그렇죠. 단체장이라든가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네요.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좀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그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복지부도 그 중간에 개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두 양자 간에 해결하라는 식으로 남겨둔 것 이것은 저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특히 중증 환자의 외상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힘은 들고 돈은 안 되고 본인이 너무 힘들고 이런 시스템에 가서 외과 의사 지원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네. 자, 여기는 많은 분들이 외상센터의 정보 지원, 정보 운영 부분에 공공의료, 종합병원 뭐 이런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또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남성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에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겠다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혜연 평론가께서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 주시죠. 예, 육군 전차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일하고 있던 20대 남성 군인이죠. 네. 이제 태국으로 출국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부분은 이미 그 전에 뭐 보고가 됐었다고 하고요. 또 부대에서도 아마 성전환 수술을 위해서 태국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쟁점이 시작이 된 건데요. 군 병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3급 신신장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전역을 하게 되죠. 네, 예. 권고했는데 이 수술을 받은 경우 이분 정작 당사자는 난 2년의 복무 기간을 여군으로 더 근무하고 싶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했다고 심신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이렇게까지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 군복무의 기회를 계속 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전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계에서 갑론을반 또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육군은 지금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입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태고, 자, 이 부분 정말 성전환자의 군복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일테면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은 네. 성주체성 장애라고 분류해가지고 입영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있고요. 네. 입대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아예 면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군대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휴가를 내서 여성으로 전환이 된 경우죠. 국군 창설 이래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없죠. 것이라 예. 문제는 어떤 인식과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심신장애 상급으로 지금 군 병원에서 판정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급이 있군요. 예, 그 심신장애 상급이 뭐냐면은 성별 불쾌감이라는 거죠.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이거를 성별 불쾌감이라는 단어로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성주체성 장애라는 걸로 쓴다는 겁니다. 이 말 차이를 아시겠죠? 네. 불쾌감과 장애 사이. 큰 차이죠. 큰 예. 차이죠. 이것이 예. 바로 이런 트랜스젠더나 이런 부분들을 성소수자를 보는 어떤 한국인의 인식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나 벨기에 그 선진국 29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 지침을 발표하니까 법원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위헌이다.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성인식에 대해서 인권의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네. 국가인권위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개정을 해야 된다 좀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네. 권고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가 굉장히 아마 고민이 깊은 부분은 굉장히 뭐 또 반발 여론이 많을 수 있고 이번에 뭐 숙소 문제 이런 것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최초의 사례이니만큼 어떤 그러니까요. 결정이 내려질지 저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천하장사와 마돈나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유머가 있는 영화인가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네. 천하장사 정도로 보이는 아주 이 건강한 남자 고등학생이 마돈나 마음은 여성이 되고 싶은 그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 소년이 씨름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돈을 벌어서 이런 수술을 받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또 씨름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따뜻하게 이 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군복무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죽했으면 수술을 하고 또 그러고도 군대에 남아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한번 헤아려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 상태와 그 내면의 정신 상태나 의식이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많이 그렇죠. 괴로웠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에서조차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킨다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널리 형성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계속 군대에 남아 있을 때 또 다른 그 현재 하고 있는 군인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분들이 또 느끼는 그런 것들도 같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합리적인 도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창준님께서는 많은 대화와 타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주요 뉴스들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시고요.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KT의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국이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다며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 경제를 되돌아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앙지검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13개 부서를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한국은 지난해보다 소폭 반등한 2.3%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현지 시간 16일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두 분이 새로 오셨네요. 자, 이제 초대석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저희가 소수자 약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항상 차별, 폭력, 갑질에 대한 뉴스가 요즘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약자들을 좀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그래도 세상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을 오늘 좀 모셔봤습니다. 초대석에서 함께할 손님은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이끌고 계신 조혜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같이 존재 자체가 공익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웃어요? 남정미 씨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네. 메이플님이 안녕하이소 하고 벌써 안녕하이소. 어서 오이소. 네. 유튜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남정미 씨가 인사를 해 주셨어요. 자, 지금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예, 길죠. 네. 줄여 말하신다면서요. 희망법. 예, 희망법이라고 주로 부르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짧게 쓰시니까 변호사 공익 대상에서 단체상도 받으셨고 자, 어떤 단체인지 희망법에 대해서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주로 흔히 비영리 전업 이제 공익과 인권을 비영리로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다라고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예. 저희 단체는 차별적이거나 인권 침해적인 법 제도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실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발굴해서 바꿔나가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여는 말 하실 때 네. 정용실 아나운서가 소수자가 이제 갑질 이런 폭력 차별 이런 게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내 얘기를 어디 가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가만히 갖고 계시던 분이 네. 이제는 이렇게 희망법 같이 이 공익 인권을 위해서 뭉쳐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니까 이제 나도 빽이 생겼다 이러면서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사회 그것만 전반적인 해도 다행이죠. 맞아요.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실례일지 모르는데 변호사들 돈 많이 버는데 이런 거 비영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가난하세요?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거죠. 수임료 같은 거 안 받으시죠? 따로. 예, 저희는 저희 단체 미션 자체가 법제도 관행을 바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떠한
그 사람들을 도와드린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네.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그리고 이제 집회 자유 같은 이제 영역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영역에서 이제 차별적이거나 인권 침해적인 법제도 관행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걸 큰 바꿔나갈 문제네요, 것들이 그거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그걸 근데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 내가 같이 맞서 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러한 법제도 관행을 바꿔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활동에 가장 맞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예.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수임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그 풀뿌리 후원을 통해서 단체 후원으로. 재정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이제 함께 해주시는 사실 내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수임료를 직접 그분들께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인들이 이제 후원하시는 그 후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법제도를 바꾸는 거 원래 누가 해야 되지?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회에서 그렇죠. 해줘야 되는 역할 아니었나? 예, 우리 정부나 예. 국회가 이제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서 바꿔나간 역할을 사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예. 모니터링하고 그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감시하고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노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잠시 해보게 됐어요. 예. 당연히 이제 그게 기본적인 책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인권 침해나 차별이라는 것은 예. 발견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당사자가 되거나 그렇죠. 했을 때 사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 단체들, 인권 활동가들이 이러한 것을 문제점을 느낀 당사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 일환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예.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하고 공익 변호사하고 제가 좀 다른가 예. 이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네. 둘이. 아. 예, 사실 이제 공익과 인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딱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개념적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이라고 해서 함께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떠한 식의 뉘앙스를 좀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공익이나 인권의 문제는 꼭 어떠한 특정 변호사들이 사실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네. 그렇죠. 변호사법 1조가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변호사의 돼 사명에 있는데요? 대해서 예. 1조 1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 변호사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권과 정의의 문제는 모든 변호사들이 자기의 지켜야 사명으로 될 생각을 부분이네요. 하면서 이제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본인이 영리 변호사이지만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겸업해서.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일을 그냥 직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사실 그 가장 본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지켜야 될 예. 가장 기본. 맞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희망법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 소원이 아니었을까 보도가 많이 예. 됐었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이 폐지를 좀 이끌어내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이 낙태죄 폐지는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에 애듯이 하셨죠? 있는 많은 그 변호사들과 그리고 이제 이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해 오신 여러 활동가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이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그 대리인단 중에 하나로 참여해서 활동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새는 이제 임신 중지라고 낙태 이제 표현을 어떻게 쓰냐도 네, 사실 네. 중요한 맞아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임신 중지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낙태죄가 있었을 때처럼 임신 중지를 형법으로 규제한다라는 그러한 식의 제도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좀 지나간 제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그렇고 실증적인 결과들도 이렇게 법으로 임신 중지를 규제한다고 해서 임신 중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게 효과가 직접적인 없다. 연관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미 계속 확립되어 온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히려 임신 중지를 규제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모성 사망률입니다. 그건 또 그러니까 몰랐네요. 예, 왜냐하면 여성 그 임신 중지가 범죄화가 되어 있으면 예. 그에 대해서 의대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를 당하셔서 정말 임신 중지를 해야 하시는 분들조차도 안전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인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사후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연스레. 예, 건강권이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논의들이 한국에서 특히 마치 이제 이 문제가 여성의 선택과 뭐 생명권이 충돌하는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사실 이 문제를 바라봤었죠. 보았다면 예. 그런 방식의 그 프레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논의되어 온 그런 흐름입니다. 아까 오히려 전에 조인 변호사랑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이가 행복하려면 일단 엄마의 건강 자체를 먼저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이렇게 예,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훨씬 쉽게 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딴 예. 것보다 모성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인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성의 결정을 믿어라. 여성이 가장 본인의 건강권과 이런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법제도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도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새로운 관점인 거죠. 네.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소송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예. 중요하게 추진했던 기억나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십니까? 뭐 예. 성과가 있었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예, 장애에 관해서 저희가 또 했던 소송들이 많이 있고 예. 이것도 역시 꼭 저희만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같이.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활동가들과 함께 이루어왔던 성과들인데요. 예를 들면 염전노예 이른바 염전노예라고 네네. 불렸던 그러한 상황을 이제 방치했던 학대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던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부르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이러한 책임을 이제 확인받은 그러한 이제 사건들도 있었고요. 네. 놀이공원에서 이제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모두 전면적으로 못하게 한 그러한 식의 방침들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다라는 이제 소송들을 제기해서 이에 대한 이제 확인을 받는 그 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사실 이 소송은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로 약간 담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또 소송들 중에 영화관에서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시거나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화면 해설과 자막을 이제 넣어서 모두 다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는 그 낙태의 또 태아의 측면, 태아의 생명권 측면에서 또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참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할 수는 없는 예. 부분이 분명 있는 거는 예, 사실인 예. 것 같습니다. 산모의 결정권이 중요한 것이냐. 근데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 인식을 예, 좀 예. 넓혀가는 사실 그렇죠. 앞으로 이해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넓혀가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더 복합적으로 법 정책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나 의료인들이 이와 관련한 수련을 잘 받아야 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피임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사회 환경들을 같이 만들어가야지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이제 출발점인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주시고 예, 하는 예. 것들이 진짜 맞아요. 되게 귀한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식의 사회적 논의들이 계속 쌓여 네. 나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라는 건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뭐 개선한다고 해서 저희 삶이 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된 부분을 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필요성은 뭐 꾸준히 그냥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는데 벽이 좀 높아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전 차별 금지, 저 차별 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별 금지 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맞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차별금지법은 그 한국하고 비슷한 지금 사회, 경제, 정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는 보통 다 많이 제정되어 있는 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에 기본권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평등권을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의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평등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장애인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이유로 성소수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종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그러한 이제 사회 문화는 없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차별인가를 법에서 알려주고 그러한 차별들을 없애나가기 위해서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의 세팅을 이제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차별이라는 것은 가장 주요하게 이제 고용 영역 그리고 교육의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적으로 재활 용역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던가 이러한 이제 영역들에서 기본적인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가 이것을 이제 실현할 책임이 있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정계획,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떤 정책들을 세워나가고 이러한 이제 이제 차별을 계속 법 제도에서 발견해서 이걸 시정해 나가고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차별인지를 알고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왜 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그냥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이거 과연 꼭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이제 2006년 7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으로 제시되어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꽤 오래됐네요.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이 사실 못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좀 낮고 또 이제 종교계가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이유로 얘기가 되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제 법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해가 있으신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말을 못하게 된다. 지금도 그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면은 잡혀가게 된다. 사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답답한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한국에서 외국의 법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국에 발의되었던 법들도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 그다음 교육, 여러 가지 재활시설 영역에서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인적인 말을 어떻게 막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던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혹은 사적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어떤 차별이 생겼을 때 이걸 형사처벌하겠다 강하게 이러한 식의 접근을 하는 법이 아니에요. 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법도 그런데 그럼 이건 어느 법에 해당이 됩니까? 형법입니까? 민법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제 형법은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를 이제 규율하는 법들 중에 이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왜 이게 법이 필요한가, 네. 어떠한 행위에 나쁜 행위를 처벌하겠다 이러한 이제 접근이 아니라 네. 사실은 차별은 내가 차별 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꼭 반드시 그 사람이 나빠서 차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요. 사회 자체가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처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렇죠. 관행과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예.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차별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에 어떻게 문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도와주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법이 차근차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져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공고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하세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고쳐나갑시다. 네. 어떤 교육을 받으세요라는 공고를 하게 한다던가 네. 아니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인 방식으로 이걸 재발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던가 원상회복을 시킨다던가 네. 차별이 없었던 상태로 이제 그런 식의 시정을 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거든요. 아니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라던가 이런 네. 식의 접근을 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저희가 언급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네. 이제 반드시 차별 부분하고 아닌가요?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차별인 부분도 있어서. 네. 차별적인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편견 때문에 이 괴롭힘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거나 네. 하는 경우들이 사실 생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에서도 이 괴롭힘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차별 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을 차별하고 같이 보면서 고용 영역이나 교육 영역 아까 이야기한 그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차별로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한국 내 직장 내 괴롭힘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그 차별에 하나지 않는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괴롭힘을 따로 굉장히 심화 있게 지금 다루고 있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네. 심화되어서 연구되고 이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무슨 보입니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괴롭힘도 차별에 의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차별에 의한 것은 이제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현재 차별금지법이 생기기 전에 현재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그에 관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희망법 외에도 요즘에는 배드 파더 재판으로 이슈가 돼서 양육비 문제라든지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그런 공익적인 활동들이 참 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로. 보니까 인권 변호사들 법을 묻다 시즌 1을 투여하고 무슨 맞아요. 강연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우아하게 살아남기 이런 주제로 강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희망법에 몇 분의 변호사 계세요? 저희 변호사는 9명이고요. 변호사가 아닌 이제 상민자 2명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끝으로 저희 희망법 같은 공익법인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공익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인권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이에 대한 이제 후원으로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창준님, 방산월님 유용한 정보, 충분한 이해가 되신다면서 유용한 정보 고맙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금요 초대석은 이렇게 시간이 짧아요. 얘기 듣다 보면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네. 초대석 오늘은 희망법 대표인 조혜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남정미 씨 공익 대표 오늘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월 17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